안녕하십니까. 코리아연구원 변진흥 원장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 강좌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9강좌인데 벌써 강좌의 3분의 1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내시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던 김종대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시기도 했고 그 이전에 월간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으로 활동해 오신 군사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지금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을 맡고 계시죠. 오늘 김종대 전 의원님을 모신 주제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 치유할 수 없는 병인가입니다. 그동안 두 번의 강좌는 명실공히 강좌 성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강사께서 발제 형식으로 진행을 한 후에 30분 정도 시청하셨던 분들이 댓글로 질의를 해주신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부터 약 4회 정도는 앞으로 주로 정치인들을 모시고 현안을 다루는 것이어서 이를 대담 형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좀 다이나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런 방식을 진행해보지 않아서 매끄럽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만은 시청자들께서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일단 제가 김종대 전 의원님과 1시간 대담을 하고 본격적인 시청자 질의에 대한 토론을 30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김종대 전 의원님을 모시고 시민 강좌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뭐 요새 근황이랄까, 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도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드디어 시간이 김종대 시간이 됐어요. 네. 과거에는 제 시간이 아니고 남의 시간을 사는 네. 삶이었다고 한다면은 온전히 자유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가진 어떤 많은 자원, 시간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조금 더 자유롭고 제가 이제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는 현업과 멀리 떨어지니까 비로소 여유를 갖고 하게 됐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지금은 자유인 김종대라고 그래서 오히려 더 시간이 있으시니까 가지고 계시던 또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분들 네. 더 깊이 이렇게 또 연구하실 수 있겠네요. 역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게 잘 보인다는 그렇죠. 네,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현업에 있을 땐 도무지 집중이 안 되지만 여유를 가짐으로써 평소에 관심이 있던 것도 더 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안보 불안, 치유할 수 없는 병인가 이겁니다. 뭐 지금 국방위원회 중계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주제를 전달받으신다면 느낌이 어떠셨어요? 글쎄 두려움이랄까 공포는 우리 본성에 있어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네. 그것을 자극하는 것처럼 손쉬운 정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이제 원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새로운 미지의 질서로 가는 어떤 그 전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불확실한 세상으로 가는 것 같다 하는 그 전조의 감정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공포라고 하면 이건 다릅니다. 이것은 미지의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은 좋은 정서인데 공포라는 건 아주 나쁜 감정이죠. 그거는 그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 확실한 거, 네. 이런 부분에 그것이 실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위협을 갖게 되는 거고 그걸 공포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는 공포를 자극하고 그것에 또 편승해서 정치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한테 있어서는 이건 뭐 굉장히 치유해야 될 중병이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공포 수준으로 갔을 때에는 오히려 현실과 유리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또 어떤 세상이 오는가 이럴 때 불안해지는 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세계고 그렇죠. 실제 아는 어떤 하나의 국가 체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거는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새로운 미지로 가는 두려움은 우리가 충분히 자양분으로 삼아서 더 창조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포에 젖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북한에 대한 두려움, 공포 네. 이것이 안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것인가. 네, 이제 네. 요게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 그 6월 달 하순경인 것 같아요. 한겨레 TV하고 인터뷰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때 볼턴 얘기를 하시면서 예. 볼턴이 허구를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러나 그 사람이 사실을 얘기했을지언정 네. 중요한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가장 무서운 사람은 예. 절반의 진실만 말하면서 결론은 뒤집어버리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아마 공포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전곡을 짚으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국민들의 안보 불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이에 접근하는 관점 네. 우리 국민들이 이 일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접근하는 관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역시 북한은 우리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대상. 또 우리가 이제 단순히 북한을 모른다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하나씩 알아나가면서 우리의 어떤 그 창조적인 또 생산적인 에너지가 솟구쳐 오를 수 있는 네. 미래에 우리한테 상당히 기대되는 지금은 공백으로 남아 있지만 언젠가는 채워져야 될 중요한 대상이고 또 남과 북의 이질적인 문화와 문명이 만났을 때 저는 창조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고양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이 공포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창조성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북한이라는 존재를 진실되게 바라보고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향후에 남과 북이 만나서 불꽃처럼 타오를 그 창조의 기운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보되 이것은 또 우리한테 상당한 기회일 수 있다. 저는 그런 그러네요. 게 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북한에 대한 공포 네. 이것이 치유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네. 안보 불안은 불치병이 아니네요. 제대로 알아간다는 것이 치유 과정입니다. 예. 네. 우리가 그러면 암에 걸려 불치병이 아니다 이거죠. 불치병이라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자신감이 이제 생기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암을 불치병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암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면서 이 암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내 안에 같이 공존하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질병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특성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용기를 얻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이라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통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북한이 그렇다고 봅니다. 어린 아이들은 뭐 병원에 문턱만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나에게 필요한 곳이구나 했을 때부터는 이제 공포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그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것도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모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요즘이 코로나 사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백신이 개발이 안 됐고 네. 그다음에 치료제가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지금까지만 꽤 정리를 해봐도 안보 불안은 불치병이 아니다. 네. 또 설사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절대적인 어떤 측면으로 이렇게 확장된 부분이다.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백신 개발 또 치료제 개발 이런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겠네요. 네. 제가 김 전 의원님의 경력을 보니까 참 이 그 군사 국방 안보 분야에서 그냥 계속해서 경륜을 쌓아오셨어요. 네. 특히 이제 1993년 즉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제14대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을 시작하셨네요. 네. 그 16대까지 계속해서 보좌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김 대통령 시절 모두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때 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군사 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가 출범을 하던 때는 시대적인 하나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권위주의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어떤 그 구분점이었고 네. 이때 가장 어떤 요즘 말로 핫한 주제가 바로 율곡비리 척결이라고 하는 그 예. 군의 무기 도입 비리, 네, 네, 하나회 단죄.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예. 이런 어떤 그 군사 정권의 잔재 청산이 온 정치를 지배하는 핵심 의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국방위에서 그러한 시절에 일을 했다는 건 저로서는 아주 뭐 큰 행운이었죠. 거기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정보와 온 언론의 어떤 주목 네. 이런 데서 저야 뭐 말단 직원이었습니다만은 하나의 어떤 역사의 중심권에서 있게 되는 어떤 변화의 체감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렬했던 시기고요. 그런 것이 이제 제가 향후에 국방 분야에 일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 지금 그러면은 율곡 비리 뭐 이런 거 요즘은 이제 들어보기 힘든 이야기인데 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넘어섰나요? 그러니까 과거의 율곡 비리는 단순한 납품 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권력형 비리였고 또 통치 자금으로 상당 부분이 그 전용이 되는 말하자면 어떤 권력 유지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비리가 다 청산된 건 아닙니다만은 최근에는 그 납품에 관한 비리, 예컨대 뭐 시험 평가서를 조작해서 중고 제품을 신품으로 속인다든가 이런 류의 어떤 그 범죄들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또 정권 유지 비용으로서 정권 안보 차원에서 저질러진 무기 도입 비리는 아니다. 이제 사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건설 비리 또 교육 비리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비리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먹이 사슬 중에 하나군요. 네. 특히 이제 2002년 12월에 노무현 정부 출범을 할 때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네.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렇게 역임을 하셨습니다. 많이 했죠? 예, 사실 노무현 정부는 자주 국방을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과도 많은 그 갈등이 있었다는 것으로 저도 좀 느끼고 있는데, 예. 뭐 이 때문에 이 아주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좀 비판의 표적이 되시지는 않았는지. 많이 됐습니다. 어떤 예. 역시 그 우리에게 북한이라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게 한쪽의 축이라면 네. 또 하나의 축은 이제 미국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래된 어떤 고정관념. 미국은 항상 은혜를 베풀고 우리는 신세지는 나라. 네. 또 의존해야 되는 나라. 모든 세계의 표준 이러면서 어떤 그 성역화된 어떤 미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담한 기획이 있었습니다. 네. 그 관계를 재조정해보자. 우리가 많이 성장했지 않느냐. 대한민국이 이제 중견 국가를 향해 가고 또 동아시아의 정치에 있어서도 어느덧 이제 어떤 하나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성장과 발전의 이렇게 기운이 국가적으로도 많이 솟아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커진 우리 자신이 미국에 대해서 여전히 과거와 같이 굴종적이거나 예속적이거나 또 어떤 그 스스로 어떤 운명을 개척할 줄 모르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한반도의 평화는 이럴 자격이 없다. 그런 점에서 그 뭐 자주국방이라는 담론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평화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될 하나의 디딤돌 내지는 어떤 그 관문이라고 대통령은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반미 성향, 좌파 성향 이런 어떤 그 외박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역사 공부를 즐겨하는 대통령의 아젠다로서의 자주국방은 하나의 어떤 정념이었다. 우리 국가가 커진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좀 자존심, 자긍심을 갖고 그 에너지로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자. 이렇게 그 여러 어떤 평화의 담론 속에 하나의 부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이란 그림자를 좀
치울 수 있는 또 네, 치워야 네. 되겠다고 하는 네. 시대적인 어떤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커진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민성을 그렇죠. 발견하고 또 모든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고 이런 어떤 그 에너지를 느낀다는 건 뭐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커져 있다는 걸 그렇죠. 모르고 살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국제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국제 관계라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정도 되면은 어떤 미들 파워, 하나의 중견 국가로서의 그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어떤 공포가 우리 마음을 구속하면서 스스로 강해진 그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것은 국가의 어떤 자존감의 문제,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우리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그 출발이라고 보고 그걸 일단 안보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예, 그런 게 이제 그 당시 자주국방의 담론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안보는 생존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생존의 시대에서 뭐랄까 성숙의 시대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생존을 네. 걱정하는 게 아닌데 네. 왜 안보는 아직도 우리의 생존에다 묶어놓고 있느냐 네. 하는 그러한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국회의원이 되신 게 20대 그렇습니다. 국회였어요. 정의당에서 비례대표로 이제 진출을 하셨는데 예. 그 4년 대개 그 상임위원회를 전반기 하반기 바꾸잖아요. 네. 그런데 안 바꾸시고 그냥 계속 국방위원회만 고수를 하셨어요. 예. 그러시면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 국방위원회에서 뭐 뜻을 이루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이 정치가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건 이번 국회가 20대 국회가 처음이었고 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어떤 실험적인 시도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4년이라는 시간 내에 결실을 거뒀나 이렇게 보면 좀 반성이 됩니다. 네. 반면에 어떤 그 우리 사회에서 국방의 문제를 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으로서 국방위 안에서 어떤 하나의 가치를 만들고 또 어떤 상징을 만들었다 이 자체는 저 개인으로서의 영광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점을 찍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국방위 4년은 대단히 그 어떤 저에게는 소명이었고 또 시대의 어떤 요구였다고 생각이 들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사실 저는 그 정의당에서 이번에 이제 지역구로 가셔가지고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비례대표라고 하는 부분은 전문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회라고 하는 그 장 속에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민간으로서의 전문가가 항상 있어야 되고 네, 그 자리를 정의당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면 네. 이번에도 비례적인 차원에서 하셨어야 되는 건데 참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네. 비례를 연이한다는 거는 이제 뭐 김종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5번을 비례만 했죠. 지역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보면은 비례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 액세서리 같아서 비례 타이틀을 달고 재선 삼선한다는 건 국회에서 상당히 좀 기득권, 특권, 좀 염치 없는 짓으로 비춰지죠. 네. 정의당의 경우는 특히 그렇죠. 여기는 비례의원이 주로 나오는데 이제 지역구가 당선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다른 후배들에게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제가 지역구 가서 열심히 싸워주는 거 이게 정치의 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적인 성격을 많이 띠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 쪽으로 오셔서 출마하시면은 좀 네.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제 그 앞에 저희가 쭉 진행됐던 부분을 약간 정리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쭉 말씀이 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안보 불안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87년 민주화 이전까지는 국방 안보 이 정책과 관련된 영역 이거는 뭐 국가가 주도하는 독점적인 영역이었고 성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랬는데 이 성역이
꼭 그렇게 민주화 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의 또 어떤 다른 의미의 성역을 만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그게 안보를 어떤 시민적 가치의 토대 위에 세워나가고 네.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하나의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가치다. 이렇게 하면 성역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수 전문가, 엘리트 전문가에 의해서 독점이 된다거나 또는 그 안보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시민들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는 이것이 성역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가 출발한 것은 그 나폴레옹 시대 이래로 이제 국민 국가가 생기고 징병제가 발명되고 거기서 어떤 시민의 의지로 귀족의 군대가 아닌 국민의 군대로 대체되면서 그렇죠. 이 네. 민주주의 또 국민의 어떤 토대 위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군대 이런 어떤 그 민주주의 군대가 탄생하니까 너무나 강해가지고 파죽지세로 유럽을 제패했잖아요. 귀족 군대나 봉건 군대, 이 성역의 군대는 이 민주주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근대 우리 현대 사회의 어떤 군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 속에 뿌리 박아서 국민의 시민의 토대 위에서 공동의 가치로 건설되는 이걸 본래 의미의 이제 네. 우리가 안보, 군대, 국방 이렇게 국방.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그 군대가 국가보다 먼저 창설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예, 그렇죠. 그 국방 경비대 또 군사 영어 학교 이런 게 그 미 군정하에서 탄생돼 가지고 국군의 모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게 국가보다 군대를 먼저 창설하고 그 다음에 정부를 만든 이런 어떤 그 경로를 갔다 오다 보니까 결국 외부에 의해서 특히 어떤 식민지 잔재를 그대로 보존한 가운데서 일단 군대를 만들고 그걸 통치의 기제로 삼는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시민은 나중에 있고 오히려 군대가 앞서 있는 이런 어떤 그 국가의 그 탄생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군대 또 국민 군대 이런 어떤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제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라고 이렇게 또 정해놨던 이런 어떤 규범적 가치가 뒤늦게 실현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제는 그래도 시민화되고 있다. 그럼 결국 이제 국민을 위한 군대라고 하는 게 제대로 정립이 되고 또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맞게끔 돌아가면은 사실 안보 불안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특성이 제거됩니다. 안보라는 건 중요한 가치입니다. 매우 좋은 말이죠. 그렇죠. 또 국가는 당연히 국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모름지기 국가가 있다면은 그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그 보편적 의미의 국방이나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됨으로써 이제는 그 안보라는 가치가 하나의 어떤 그 국민 통제의 마력을 발휘하고 또 하나의 기득권 질서를 형성하는 이념으로 작동이 됐을 때 또 안보 논리에 우리 시민성이 굴복당할 때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왜곡되고 굴절된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잔재를 아직도 많이 갖고 있죠. 이제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보건 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치안 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사법 정책을 수립하지 않아요. 전문가는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되는 집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국방 정책을 수립한다? 이게 비정상인 거거든요. 자기를 위한 형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 변호사 또 뭐 경찰 이런 분들이 중앙 정부에 직접 자기 분야 정책을 결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국가는 아마 망하는데 반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국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민주적 원칙은 군대는 정치 권력에 자발적으로 예속되는 존재고 정치를 앞서서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통제받아야 될 집단이다.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서 통제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민주주의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린 거꾸로
군 출신이 이제 옷만 갈아입고 국방장관이 되면서 거꾸로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역전된 현상들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보여지죠. 그러면은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국방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네. 또 정말 군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또 국정 철학 속에서도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사실 네, 국방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 때의 자주국방론 네. 그 속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국방 철학이 투영이 됐습니까? 그 과정으로서 지향으로서 자주국방을 이해를 해야지 사실 결과로서 그 평가하기에는 좀 아직은 미흡합니다. 미흡하다. 예. 우선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의 기본 체제는 정전 체제인데 네. 이게 헌법 밖에 있는 체제란 말이죠. 또 전시작전권을 미군 장성이 그 행사하고 있는데 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단순히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에 편지 한 장으로 작전권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최고의 국가 조건이 단지 편지 한 장이에요. 조약도 없고 합의문도 없고 협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반도 위기 관리의 법적 주체에 대한민국 정부는 빠져 있고 유엔 사령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시스템, 우리 헌법과 또 다른 상위 규범이 존재한다. 이게 어떤 장차 평화 공존 시대를 맞이하는 국가의 어떤 자기 그 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이 걸림돌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핵심 주권은 평화 주권입니다. 내가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예, 이것이 바로 최고의 주권이거든요. 그런데 비상사태 선포권도 미군 장성한테 있고, 작전 통제권도 미군한테 있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안전, 안보, 평화에 관한 걸 아웃소싱 해가지고 예, 이걸 이제 위탁해 버리고 우리는 그건 뚝 떼놓고 나머지만 갖고 헌정 질서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단 하나뿐인 이상한 어떤 안보 체제를 그러니까 안보를 위탁 경영한 거군요. 위탁 경영하는 거죠. 소유권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상화 차원에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생각하는 것인데 결국 지금에 와서도 보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자격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작전권도 없고 정전협정의 서명국도 아닌 나라가 평화협정의 당사자라고 하니까 매번 외면받아왔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두 가지 문제 우리가 정전협정의 서명국이 아니다. 전시작전권이 없다. 이 두 가지는 국가의 구성 요건에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평화주권의 문제와 직결된다. 어떤 한반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우리는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심할 수 있느냐. 이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 전작권에서 네. 평작권, 그러니까 평시 작전권은 이제 94년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껍데기뿐이었다. 반만 가져왔어요. 평시 작전권의 반. 평시 작전권 속에서도 반이다. 예. 그 뭐 6대 권한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나 보죠? 그거는 유보된 거. 연합관리 위임 사항이라고 네, 위임 코다라고 사항. 합니다. 네, 코다. 거기에 그 연합 정보, 또 네. 훈련, 네, 작전 계획 수립, 또 뭐 교리 발전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 대화력전, 또 판문점 JES의 경비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건 평시 작전권을 환수했어도 우리가 행사 안 하기로 조건을 붙인 거거든요. 네. 예, 그걸 연합 위임삼, 연합사령관한테 위임한 건데 그거 빼고 가져왔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이상하게 가져왔느냐?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이것을 결심할 때 93년까지 평시작전권을 가져오면 2년 내 95년까지 전시작전권을 당연히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 예. 평시작전권은 물꼬를 튼 거니까 이것만 터놓으면 전시작전권은 오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김영삼 대통령 때 합의대로 가져오는데 그 사이에 7가지 연합관리 위임사항이 빠지고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론에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온 것도 아니고 안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마치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을 평시에는 허정무 감독이 훈련시키다가 월드컵 본선이 열리면은 이웬 히딩크 감독이 와서 지휘한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훈련시킨 자가 전쟁도 지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딱 짜겠는데 이 복잡한 체계를 제가 외국 사람 누구한테 설명해도 이해하는 사람, 납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훈련시킨 애를 내가 지휘한 거지 왜? 그럼요. 예. 아니 그러고 그 대개 보면은 현장에서 야 너 빨리 뛰어가 너 저쪽 막아야 되잖아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네. 그게 그 연습할 때하고 달라지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시와 전시로 군사 지휘를 짜게는 나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주 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건데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사실은 평시 작전권 가져오는 합의도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 그것을 노태우 대통령 또 국방부가 합의할 땐 누구나 생각하기에 이제 이 평시 작전권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한 거고 본 요리가 나온다. 이제 전시 작전권 꼭 가져온다. 이런 전제하에서 했는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도 가져오는지 안 가져오는지 매일 검토하고 있다는 거는 참 국가적으로는 큰 결함이 아닐 수 없죠. 전 사실 그 지금 말씀 나온 이 전작권 문제가 안보의 핵심 아닙니까? 네. 평화 주권에 뭐 제가 정확하게 이걸 언급하는 건지 몰라도 대통령이 평시든 전시든 군 네.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네. 외국이 공격해와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그 군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은 그 대통령 옆에 항상 이렇게 보면 뭐 까만 가방, 뭐 미국 대통령도 이제 버튼 누르는 거 항상 있죠. 가지고 핵가방. 다니는데 핵가방이 있는데 그럼 우리 대통령 그 까만 가방은 빈 껍데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절차로는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협의해서 미군 장성이 연합사령관한테 지침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위급한 순간에 그게 제대로 될까요? 우리 툭하면 한반도에 전쟁 위기 고조되고 어디서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연합사령관한테 이렇게 지침을 주자고 하죠. 그러니까 94년에 그 불바다 위기, 네. 그때 전쟁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뒤늦게 알고 허둥대는 모습 좀 보세요. 클린턴 대통령이 폭격 계획 세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그렇죠. 예, 전화로 자기가 백악관에 걸어서 폭격을 막았다 그러는데 훗날 백악관이 백악관의 모든 통화 기록을 다 공개했어요.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다. 우리가 알아서 취소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 보십시오. 한국 대통령 역할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설령 우리 대통령이 뭐 미국 대통령한테 그게 뭐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 그때 진상은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때 그 팩트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결국은 우리가 작전권 가져와야 되겠다는 네.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1.21 사태 때에는 미국이 아무 그 반응도 없더니 네. 도끼 만행 사건 때 그냥 난리가 나고 푸에블로 사건 때 난리가 나고 하는 거 보면서 네. 이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작전권 문제를 가져와야 되는 네. 그런 그 뭐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원조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원조가 그런 거죠. 네. 사실은 저 해온 그 흐름을 보면 평화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미 동맹이 있네 안보를 위해서. 네. 그럼 평화 주권이 한미 동맹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평화 주권이 한미 동맹 밑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한미 동맹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적인 전략에 네. 이게 도구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패단이 간헐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물론 동맹이라는 자체는 우리 힘이 모자랐을 때 힘을 합쳐서 서로 생존을 도모하자는 거니까 원래 뜻은 좋죠. 네. 그래서 동맹의 모든 가치를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지난 날 이제 그 다소 좀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충돌하면서 어떤 미국을 만하게 그는
하면서 어떤 상당히 반미적이고 배타시하는 이런 어떤 흐름도 잠시 생겨났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동맹을 그렇게 해서 뿌리처럼 부정하는 것보다는 고쳐서 우리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그러니까 평화 주권과 균형이 되게끔 맞추게끔이 평화 주권은 최상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단으로서 동맹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동맹을 목적시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 주권을 제약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평화권이 있는 나라인가, 우리 스스로 결심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상당히 그 동맹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렇죠. 예, 그 점이 잘못돼 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우리 운명을 스스로 대처해 나갈 수 있으려면은 뭐 여러 가지 모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의 국방력인데 네, 요 점을 조금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그 2004년에 네.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국방부에서 알고 제출한 있습니다. 보고서 보면은 한국군이 주한 미군과 본토 미군의 증원이 없이 네. 단독으로도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네, 했고 네. 2009년 9월에 그 같은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네. 역시 주한 미군과 본토 미군의 증원군 없이 승리한다고 장담을 했어요. 예. 특히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제출한 보고서에는 예비군 동원도 필요 없다 예.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국정원 보고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요즘 이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이런 논의도 요즘은 이제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네. 북한이 이제 비대칭, 에스메트릭이라고 해서 그 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군사력을 거의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래식 군사력만 따로 떼서 그 비교한다는 것이 최근에 요즘은 와서 이제 핵무력 얘기하시는 거군요. 인기 없는 주제가 돼버렸죠. 네,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이전 상황에서는 이 재래식 군사력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책 결정의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겁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결국은 그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20배 정도 이렇게 GDP가 많고 또 국방비로 단순 비교해도 5배 이상 북한에 비해서 많이 쓰고 거기에다가 최첨단 무기인데 반해 북한은 거의 다 이제 5, 60년대 그 소련제 무기를 모태로 해가지고 재래식 수준에 머물러 제대로 수리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략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전문가가 평가하더라도 해군과 공군은 우리가 북한보다 대등하거나 우세. 반면에 이제 지상군, 우리 육군이 이제 수적인 열세다. 그리고 지상군 전력이 북한에 비해서 열세인 것으로 이렇게 그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복을 위한 전쟁이라면 지상군이 의미가 있지만 요즘 전쟁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단하고 억제하는 거를 주요 그렇죠.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공군이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 요즘은 전쟁이 지상작전 없이도 순수하게 공군만으로 치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에 코소보 폭격이 그렇고 또 91년에 걸프 전쟁도 총 43일간의 전쟁 기간 중에 39일이 항공 작전이었습니다. 나머지 지상군이 작전한 건 나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전으로 가다 보니까 단순히 북한의 대병주의, 그 100만이 넘는 그 육군이 거의 다인 이런 군대와의 꼭 지상군을 비교해서 그것이 전쟁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게 요즘 들어가지고는 그다지 신뢰받지 못하는. 그동안에 김종대 전 의원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좀 기억에 나는 부분은 사실 그런 형태의 현대전 개념이 중요한데 우리의 그 국방부 시스템은 재래 육군 중심으로 뭐 아까 이제 장관도 이제 군인이 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그 언급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 이건 시대는 변하는데 옷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략 60만 정도 병력 중에 이제 47만 정도가 육군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국방비의 절반을 육군이 가져갑니다. 나머지를 해공군이 나눠 쓰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군을 먹여 살리고 입히고 이런데 어떤 그 경상경비, 그 고정비가 거의 국방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비가 제한되니까 해공군 이래 봤자 너무나 왜소하게 이제 제한시켜 놓고 이 상군의 불균형 발전이 결국은 국방비에 비해서 우리의 제대로 된 국방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초라한 이런 상황이죠. 국방개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걸 네. 바꾸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건 군이 바꾸고 싶어 바꾸는 게 아니라 인구 절벽으로 군대 갈 사람 자체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교 집단으로 가고 상위 직급으로 가면 육군의 그 편중이 더 두드러져서 이건 거의 뭐 국방부가 아니라 육방부라고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전문가들이 패권을 장악해가지고 그 위주로만 어떤 그 나라의 안보 상황을 보는 어떤 그 편향성이 아주 두드러지는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뭐 이제 조금 시간을 좀 정리를 해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안보 얘기를 하면서 북핵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17년 9월달에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이제 그 김정대 의원도 계셨고 질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서 답도 하셨고요. 네. 북한의 6차 핵실험 그 후폭풍에 대해서 의원들은 이제 주로 한미 동맹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코리아 패싱 이런 걸 그 걱정들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김 의원님 대답을 하시면서 좀 답답하다. 북한 북핵 보유에 대한 대비책. 예? 네. 그래서 프랑스식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냐, 나토식으로 할 거냐, 뭔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뭐 한미 동맹에서 그냥 뭐 그 전술에 갖다 놓는가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서 얘기가 되겠냐 하셨는데 네.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핵의 핵으로 대응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데 네.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었던가요? 네.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전술핵 보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나토식 핵공유라고 해서 미국의 항공폭탄이 그 탄두를 핵으로 만든 그 항공폭탄 B-61 폭탄이 있어요. 이걸 그 유럽 국가에 배치한 걸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나토는 핵동맹입니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는 핵이 있는데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스웨덴은 없거든요. 스페인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핵이 있고 어떤 국가가 없으면 안 되니까 비핵 국가인데는 미국의 핵폭탄을 갖다 놔서 전체를 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줄 수 있는 해구산을 다 한다. 예. 그런 어떤 그 나토 협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국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느냐? 물론 불가능하죠. 그것은 미국이 아시아에 대해서 어떤 핵 정책 전체를 수정해야 되는 건데 불가능하고 그렇다면은 자체 한국이 핵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프랑스식 핵 전략입니다. 네. 드골 대통령이 독자 핵 보유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토 협정에서 한시적으로 탈퇴도 했었어요. 그런 식의 어떤 그걸로는 이건 동맹 깨자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대안이 뭐냐. 그런데, 일단은 북한의 핵을 우리가 그 인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핵을 보유를 그 2017년 7월에 선언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핵 억제력을 갖게 됐다고 선언을 해 버렸으니까, 저런 어떤 북한의 노선에서 앞으로 우리가 핵을 가진 북한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현실이 됐고, 그런 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군사 전략을 조정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우리 스스로 핵을 보유하게 되면 동맹을 깨야 되는 선택인데 현실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답을 갖고 여기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백가쟁명식의 이제 토론이 있었던 것이죠. 뭐 사실 뭐 그 문제는 이제 좀 길게 다뤄야 될 문제라서 여기서 제기를 하고요. 그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하고도 한번 좀 연결을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가 8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 네. 군사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뭐 한미 군사 훈련이 뭐 그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도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러나 지금 그 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25일 직전에 일단 유보는 시켰지만 아직도 네. 위기 상황인데 네. 8월 군사훈련을 그대로 가야 되느냐 이런 우려가 있죠. 그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도 너무 경직되게 바라보는 게 한미연합 훈련을 8월에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커요. 해도 네. 문제 안 해도 문제. 그런데 북한도 2015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정의하려고 하다가 안 보이는 데 가서 좀 해라. 그럼 상관하지 않겠다. 어디 먼 바다나 하와이나 괌이나 아주 그런데 자꾸 폭격기 오고 항공모함은 우리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하면 안 보이는 데 가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긴장을 고조시키면 오히려 안보에 손해가 되니까 우리 안보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축소하거나 옮겨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8월에 한미연합훈련은 대규모 미 증원군을 동원해가지고 기동 연습을 한다든가 전략폭격기, 항공모함을 동원하지 않고 소규모의 지휘소 훈련, 즉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대체하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또 요즘은 또 시뮬레이션이 대세잖아요. 우리 군 안에서도 시뮬레이션으로 훈련들을 네. 많이 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한미군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미국이 하루에 6만 명, 7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증원군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방역 전선에 공든탑이 무너질 가능성이 그렇죠. 크고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오히려 축소한 그 시뮬레이션 형태로 가져가게 되면은 뭐 그렇게 중간 정도의 어떤 그 훈련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북한을 관리할 수도 있는 또 명분도 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고요. 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이제 뭐 시간이 좀 거반 우리가 토의하는 시간이 뭐 대담하는 시간이 좀 끝나갑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 좀 함께 좀 나누어야 될 거는 아까도 조금 그 유엔사 문제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 유엔사 문제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리고 있고 네. 또 북한의 자존심도 마찬가지로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해서 남북 공동조사단이 DMZ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불허를 했다는 거고. 네. 또 그다음에 이번에 또 반대로 유엔사가 뭐 에이브런스 유엔군 사령관이 주관하는 행사를 우리 자유의 집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 또 그걸 또 불허했다고 해서 네. 이게 무슨 갈등 구조로 이걸 볼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2018년에 9.19 평양 선언이 네. 나온 직후부터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아, 네. 그해 11월에 그러니까 평양 선언이 있고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한미 워킹 그룹이 네네. 구성이 돼가지고 남북 협력을 일제히 견제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워킹 그룹이 외교 라인이라면 군사 라인, 즉 유엔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남북 협력을 또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통상 남북 교류 협력을 하려면 안전 보장 조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네네, 뭐 그렇죠. 철도를 연결한다, 도로를 연결한다, 뭘 물건을 갖다 준다 할 때는 다 DMZ를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쪽 군대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합의는 안전 보장이에요. 그런데 이 권한이 유엔사에 있으니까 모조리 다 불허해버리는 것이죠. 다 불허하거나 견제해버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지어 안보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DMZ에 관한 우리 활동도 다 제한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그 DMZ 평화공원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DMZ 평화공원안을 성안을 하려면 조사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 뭐 안보상의 이유, 군사상의 이유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서 얘기합니다. 통일부가 들어가서 다 조사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발이 묶여요. 또 독일의 차관이 전방에 GP 철수했는데 구경 오겠다. 그래가지고 이미 오고 있는데 그것도 불허해요. 그것도 불허고. 그러니까 왜 불허하는지 이유를 또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견제를 해버리니까 저는 DMZ 활동은 충분히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국군의 위임이 상당 부분 됐는데 이거를 이런 정상적인 활동을 유엔사가 불허한다 그러면 전 유엔사를 유현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헌법을 제약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유엔사를 지금 움직이는 건 미국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 문제인 건데. 예. 뭐 어떤 그 이유도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거고, 예.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국가 이익 차원에서 그게 다 연결이 돼 있겠죠. 네.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그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안보 불안이 이게 질병이냐 예를 들면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백신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꼭 필요할 때는 어떤 치료제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겠다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들과의 질문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꾸 지금 사람들한테 저기 하는데 이 안보 불안병 퇴치를 위한 백신 개발이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일단은 소극적인 대책은 말 그대로 우리도 같이 군비를 증강해가지고 북한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이건 이제 소극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좀 적극적인 대책은 위협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심리적인 어떤 그 공포가 불치병이라면 그 심리적인 부분의 공포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한 제대로 알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맹을 극복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인가, 정말로 위험한가, 또 저 사람들에게도 어떤 우리가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접근. 그럼으로써 미지의 공포가 결국은 이제 우리의 지식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 스스로 공포심을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통제하고 북한 방송 못 듣게 하고 노동신문도 못 보게 하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거 본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 뭐 갑자기 뭐 북한 추종 세력이 뭐 국가 전복이라도 깨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미지의 가상의 적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독재자는 절대로 그 지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과거에 그 북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호감이라든가 또는 이해하거나 동정하거나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표현이 거북스러운 거죠. 그들이 두려운 것이죠. 모든 어떤 인간 사회의 정보 통제 내지는 표현의 자유 제약은 바로 그런 정치적 이유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이 부분이 이제 시청자 질의를 통해서도 많이 다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셨던 자주국방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역시 전시작전권. 그 문제가 거의 뭐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와 더불어 국방비 증액 문제도 좀 증액이 됐습니까? 많이 됐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첫 해에 정부 예산 증액분의 60%를 국방부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표방했던 생산적 복지 정책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 정도로 군비 증액이 많이 된 것은 자주국방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준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는 그 돈 받아서 현대무기 사가지고 이제 우리도 자주국방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준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은 다 받아먹고 아직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 대통령이 뭐 사기당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리고 또 이라크 파병 문제 같은 경우도 동맹 관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 주제였습니다. 뭐 이 시청자분들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안의 문제를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보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냐? 왜 미래통합당 그러느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식 무기 차원에서는 벌어져 있는 거고 이미 우리가 예. 충분한 대응 능력이 있는 거고 핵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면전 또 최후의적인 것이 여태까지 핵을 그 이후에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없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어쨌든 그 안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대응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거를 좀 그 강조하는 쪽은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심판의 날이 곧 다가왔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늦기 전에 믿자. 그러면서 또 미중 간에 요즘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해야 된대요. 이제 우리가 미국 편인지 중국 편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저기 어떤 대파국 어떤 대한민국 심판의 날에 나가서 어떤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믿는 거는 자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의도적인 혼란을 조장하는 건 뭐냐면 미래통합당의 안보 논리는 가능성과 개연성을 구분짓지 않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방송을 합니다마는 이 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에요. 그렇죠. 0.0001%라도 있는 거예요. 그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제가 뭐 여름 휴가 때 휴가를 다녀왔는데 교통사고 당할 가능성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네.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냐고 물으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살아요. 왜 그렇죠? 개연성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내가 충분히 조심하고 안전한 길을 택하면은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믿고 그런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 즉 개연성이 없다고 믿고 우린 휴가를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것만 물으면 그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국가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불안과 공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 물론 노동당 규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대포 쏘고 핵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때 국방부에서 가능성은 있으니까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조선일보 같은 데서 대서특별하고 그렇죠. 북한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뭐가 생략된 거죠 이 논리에서? 그런 가능성은 있으나 개연성. 지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 불바다론도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비슷한 거죠. 협박이죠. 네. 그런데 협박을 당했다고 해서 떨어야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 공포에 사로잡힌 정상적 사고가 마비되는 것이죠. 국가가 안보 정책을 수립할 때는 어딘가 뚫릴 가능성이 0.001%라도 있는 것이고 그런 위험들 다 감수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그 가능성이 있냐 없냐만 갖고 그거 갖고 우리가 행동을 결정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이걸 의도적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연성이 아닐 때 관리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딱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성인의 논리하고 유아의 논리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것 같고 지금 미군 축소 철수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네. 뭐 오늘 설명에서도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미국 없이 우리 안보 유지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냐. 근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모든 전력, 무기 체계 자체가 미군 의존형으로 다 돼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정보, 둘째 탄약, 셋째 부품. 이걸 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미군과의 동맹이 단절되면은 저 많은 무기 체계와 저 많은 어떤 작전 교리들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 그렇게 여태까지 수십 년간 우리 군수 산업이 있어도 그렇습니까? 우리 군수 산업이요. 총 매출이 3조 원이 안 돼요. 국방비 50조입니다 지금.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 이상의 무기를 사오고 있어요. 무기를 사오면 그게 끝입니까? 부품 사야 되고 그렇죠. 서비스 받아야 되고 이런 정비까지도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방이 종속되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아예 안 돌아가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게 숙제입니다. 결국은 돈도 돈이지만은 국방이 자연스럽게 미국에 흡수되고 종속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로 본다면은 미군 없이 전쟁할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부정적으로 봐요. 네. 그렇게 설계돼 있지가 않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나라 보면은 절대 자국 내에 미군의 깃발이 흩날리지 않게 하죠. 철저하게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자기네 자주적인 영역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미군은 보조적 위치로 격화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또 일본 같은 나라는 작전권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어떤 스스로의 자기적인 좀 완결성을 갖고 정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만 어떤 그 연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의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재래식 전력으로부터 어떤 그 전략 무기까지 다 의존하는 세계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뭐 비전문가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은 남북이 평화롭게 네. 가면서 군축을 해서 불필요한 걸 다 없애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옷만 네. 필요한 그 장비만 네. 가지고 우리의 자주국방을 이뤄 나가는 거 이게 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지향했던 매우 균형 있는 안보, 예. 예, 또 평화의 가치와 안보의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국가 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갈망해 왔고 지금도 그 갈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지금이야 뭐. 얼핏 보면은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안 하고 있어서 일견 평온해 보입니다만은 언제 또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급박하고 그렇죠.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걸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상황에서 미래의 어떤 불안을 미리 지금 현재의 노력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 이게 이제 적극적 평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 그건 단순히 이제 군대를 잘 유지하는 건 소극적 평화.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다른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병이 없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큰 병이 없어요. 네. 그러나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뭐 운동도 부족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없다고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단순히 그것이 평화인가? 평화는 평화인데 불안한 평화, 그렇죠. 매우 소극적인 평화하고 우리는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 평화, 그거는 갈등이 창조적으로 해결됨으로써 전쟁의 원인 자체가 제거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높은 어떤 삶의 질, 생산성, 창조성으로 나아가는 아주 새로운 어떤 그 세계로 진입하는 거 이게 적극적 평화죠. 그렇죠. 그것이 지금 남과 북에게 똑같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저는 남과 북이 지금 갈등, 적대, 혐오 이런 여러 가지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적극적으로 만날 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창조의 기운이 폭발할 것이다. 네, 예. 그것이 우리 평화의 어떤 그 축복으로서 우리 국가에 엄청난 선물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아마 오늘 뉴스를 보고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한미 미사일 개정에서 이제 고체 연료, 뭐 액체 연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어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 동맹에서 가장 기묘한 측면은 한국군이 전략 무기를 못 갖게 만드는 군비 제한의 요소가 상당하죠. 군비 통제. 우리가 북침할까봐 그러나요? 그렇죠. 옛날부터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두 개의 한국 정책이라는 건 첫 번째는 북이 쳐들어오는 걸 막는 거, 둘째는 한국이 쳐들어가는 걸 막는 거. 그래서 투 코리아 정책이라고 항상 하다 보니까 한국군의 병력 숫자 또 무기 숫자를 미국이 통제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사일이었어요. 그런데 액체 연료 미사일도 우리가 원래는 79년부터 갖게 된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 180km 이상 사정거리가 안 되고 탄두 중량도 뭐 500km 이내로 제한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풀어왔는데 마지막까지 안 풀린 게 지금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풀렸습니다. 그다음에 사거리는 800km까지 풀렸습니다. 그런데 연료 문제만큼은 미국이 통제를 했어요. 연료를? 그 고체 연료인데 그 고체 연료는 사전 준비 과정 없이 바로 발사가 가능하고 액체 연료는 연료 주입하는데 짧으면 30분, 길면은 2시간. 그리고 액체 연료는 그 산화제하고 같이 들어가 있거든. 이게 우주까지 가기 때문에 우주에는 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산화제까지 같이 해야 되는 예민한 연료 계통을 갖고 있어서 이거 평소에 연료를 주입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산화제도 잘못 따르면 폭발하기 때문에 요것을 전쟁이 나면 그때 연료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이나 동맹국이 알아요. 지금 발사 준비가 시작됐구나. 이걸 압니다. 그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니까 엄청나게 효율이 뛰어난 미사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 북극성 1호, 2호를 발사했는데 그게 고체 연료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체 연료 미사일의 출현 자체로 한국군이 북한 미사일 탐지하고 그 파괴하는 전략이 다 무용지물 돼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가 딱 출현함으로써.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걸 갖고 있으니까 한국도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가져라. 이 뜻은 앞으로 남북한의 미사일 전쟁도 한국이 해라. 한국이 해라. 이거 풀어줄 테니까 한국이 해라. 이 뜻이죠. 이게 좀 답답한 얘기네요. 아마 지금 국방위원회 중계를 보시면서 아마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탈북 및 월북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개성이 뭐 코로나 위험 해가지고 이제 통제가 되고 그랬는데 이 사건으로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안보에 뭐 구멍 뚫린 거 아니냐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의견에 동의하시냐고 아니 동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는 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뚫렸을 경우예요. 근데 이번에는 뚫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우가 달라요. 그 축구할 때 상대편 선수가 골 넣는 거 신경 쓰고 대비하지. 설마 우리 선수가 우리 자살골을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대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올라가는 건 이게 대비가 되기가 힘든 게 이쪽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저쪽에서 내려올 땐 이쪽을 모르고 오니까 저걸 대비할 수가 있는데 뚫고 올라가는 건 뭐 이쪽에서 매일 봤을 건데. 그리고 이 사람은 내려올 때 이미 다 알았고 거기에서 또 올라갔을 테니까. 그거 못 잡습니다. 그거 10명이 지켜도 한 사람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뚫렸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어폐가 있는 것이 이거 우선 뚫고 내려온 사례가 아니다. 뚫고 올라간 거다. 그래서 앞을 쳐다보는 군대가 뒤를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사실 예방했었어야죠. 예방했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허를 찔렸다.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런 정도로 그냥 평가하고 넘어가는 게 정부의 안보 책임을 묻는다는 합리적 자세라고 할 수 있고 다만 북이 좀 과잉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필요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우선은 그 전단만 날려도 코로나 실어 보낸다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하물며 사람이 왔으니 그리고 탈북자에 대해 매우 나쁜 감정 이런 것들하고 겹쳐가지고 북한이 상당히 필요 이상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그 올라간 사람이 실제로 이 코로나 거기에 뭐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것보다는 이제 좀 범죄 혐의가 있어요. 범죄.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했었어야 될 사람이지. 이걸 코로나하고 연결짓는 거는 상당히 지금으로서 북한이 방역에 대한 지식, 노하우가 아직은 덜 갖춰져 가지고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 근데 방역 이제 공동체로 가야죠. 뭐 유엔사가 또 그것도 맡고 있고. 저는 이 안보 불안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좀비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저는. 네.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도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950년부터 54년 동안 뭐 미국을 그냥 홀딱 뒤집어 놨었고, 뭐 미 국무부 내 공산주의자 명단이 있다 그래가지고 흔들었는데 사실 나중에는 하나도 아니었고, 그래서 현대판 마녀 사냥, 빨갱이 소동이 있었는데, 요게 사실은 우리 6.25하고 묘하게 또 겹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가운데 채플린도 있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고, 더군다나 뭐 우리한테는 정말 은인이나 마찬가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아이젠하워 대통령까지 나중에는 의심을 받는, 뭐 트루만까지 의심을 받는.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는 쪽에서는 하여간 미국이 극우 올가미 망령에 사로잡혔던 그 시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이성적인 시대로 평가된다고 했는데, 반지성주의라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 안보 불안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 70년의 그 역사 속에 물론 그 해방 후부터 하면 더 정말 비이성적인 그러한 그 시대로 이것을 엮어놓는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 점은 참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또 북한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우리는 어떤 열강의 상당히 어떤 침략과 지배에 시달리면서 허구한 날 얻어 터지고 눈물 흘리고 상처 입고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우리 국가 또 민족 차원에서는 이제는 이런 비루한 약소국의 신세를 벗어나가지고 어엿한 좀 국가 나라다운 나라 좀 만들어보자. 이게 늘상 소원이었고 그러던 중에 세계 유례가 없는 전쟁을 겪었어요. 6.25 전쟁에서 사망자가 390만 명입니다. 그런데 총 사망자의 85%가 민간인입니다. 그렇죠. 이 숫자는 내전이 아닌 이상 국가 간 전쟁에선 절대 불가능한 수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실 1차 대전 4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지만 민간인 사망자가 약 한 40에서 50%, 2차 대전이 한 69%, 한국 전쟁에서 85%. 그러니까 민간인 살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참상과 트라우마는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이제는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비극입니다. 어느 가정의 부모도 아이들한테 우리 집안에 사실은 전쟁 때 돌아가신 분이 있다, 다친 분이 있다, 실종된 분이 있다, 이건 말하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깁니다. 이 무건의 기억을 매장시키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변변한 전쟁 박물관이 없어요. 외국에 2차 대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TV만 틀면은 과거 흑백 필름 그거 틀어주면서 계속 전쟁에 관한 거 기록 영화, 다큐멘터리, 독일, 중국 어디 가보십시오. 한 채널은 그것만 틀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없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전쟁의 집단의 기억을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집단 트라우마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서로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의 아픈 기억, 너무나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어느 집도 비극을 피해가지 못했던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안보나 어떤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는 데 대해 가지고는 유달리 우리 스스로가 민감해지게끔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우리 국민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그러다 제대로 보니까 이용해 먹는 그렇죠. 그러다 세력들이, 보니까 이제 불안, 장사꾼들이. 그것만 그 자극을 하면은 이제 불안이. 예. 사실은 이 메카시즘을 미국이 극복한 게 금방 극복을 했지 한 4년 예. 만에. 그 국민들이 염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계속해서 울고 먹는. 근데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네. 그래서 이제 1954년 12월에 메카시가 몰락을 하면서 광풍도 사라지고 네. 그 사람도 우울증에 걸려요. 그 국민의 외면 속에는 57년도에 사망해 버려요. 네. 전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이 안보 불안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그 필요 없다. 네. 정말 그건 우리의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는 트라우마지만은 그것을 불안의 그 올가미 속으로 넣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 예. 또 사실 또 최근에 와서는 그런 우리 시민 사회에 또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 그게 많이 지금 저는 치유되고 있다고 봅니다. 치유되고 있죠. 네, 네.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우리가 70년 걸렸다. 그런데 지금은 극복되고 있다. 이제는 어엿하게 중견 국가가 된 우리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그러면서 이걸 극복하는 것은 생존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입니다. 네. 우리도 한번 생존해 보자고 하는 강인한 의지와 또 그 자신감이 바탕이 되면은 안보 불안의 요인은 백신이 치료하듯이 그건 치료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자신감이 없고 나약하기 때문에 안보 불안감의 노예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그 외국의 표준을 따라가고 베끼기나 하는 그런 어떤 옛날에 어떤 시절로부터 이제는 어엿한 우리도 무언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나라의 좋은 시민들이 탄생했고 그 시민들이 이제는 이 나라의 그렇죠. 주인으로 시민성을 발휘하고 계신다.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이렇게 살피고 그거를 인식한다면 보수 언론이 좀 그런 쪽을 좀 보수 언론 뭐 방역 다 뚫렸다고 뭐 그냥 또 강조하고 아주 그 공포 마케팅을 또 제대로 하신 거죠. 잘하죠. 예. 제가 이건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오마이 TV 국방위 생중계 보다가 네. 속이 터져서 댓글 남깁니다. 국방위에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국방위가 난장판입니다. 미래통합당 수준이 너무 떨어지네요. 다시 국회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있어도 난장판인 거 그렇습니까?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 국방 개혁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의원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국방 개혁 뭐 전망이라 할까요? 짧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우리 국방이 수십 년간 이제 혁신과 변화의 모풍지대로 있었습니다만은 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게 제가 국회의원이 되던 2016년에 우리나라 20세 남자가 3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25만 명이 되거든요. 11만 명이 줄어요. 이 청년 인구의 3분의 1이 증발된다는 얘기예요. 청년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게 2030년이 되면은 이제는 10만 명대로 내려와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한 15년 만에 청년 인구 숫자가 3분의 1로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 공동화 현상으로 국방은 이제 놔둬도 군대 현재 체제는 자연스럽게 와해될 처지입니다. 자연히 모병제로 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 정예화된 직업군 인재로 이렇게 바뀌는 게 이제 역사의 필연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술혁명의 시대인데 제가 요즘 국방 분야의 군사 기술을 많이 탐방하고 다닙니다만은 가끔 좀 전율을 느낍니다. 새로운 어떤 기술혁명의 그 거대한 물결이 오히려 국방 쪽은 늦어요. 나중에 받아들이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방에서 크게 보면은 융합 기술과 와해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술 하나가 도입돼서 다 무너지는 거죠. 뭐 우버 택시가 들어오면 기존 택시 업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이런 걸 와해 기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융합 기술, 와해 기술의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서서히 보입니다. 모든 걸 바꿀 겁니다. 아주 쓰나미처럼 밀려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될 세계는 정말 미지의 세계고 이제 기술 혁명의 파워가 점점 가속화되는 그렇죠. 아주 놀랍고 두렵고 불안한 세계. 뭐 4차 혁명, 5차 혁명 이렇게 갈 테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안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또 잘못 관리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기술의 또 부작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국방 개혁은 이런 시대의 담론을 끌어안는 그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의 담론을 우리는 국방이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건데 굉장히 저로서는 긴장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군사 분야 전문가이신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을 모시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 고칠 수 없는 병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절대로 불치병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트라우마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의식의 어떤 결여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 자신감을 가지면 또 뒷받침해 주시면 충분히 국방개혁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든 상태여서 저희 그 생방송 강좌도 휴가 기간은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1일 화요일에 네 번째 강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강좌에는 원로 정치인이신 이부영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지금은 시민사회의 힘을 불어넣고 계신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8.15 광복 75주년과 한반도 평화, 진정한 광복, 자율화의 길 모색을 주제로 이 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의 우리 안보 불안과 이것을 넘어선 진정한 광복의 길을 함께 모색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뜨거운 휴가철에 가족과 함께 즐기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8월 11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김종대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